네, 2014년 대구 동구로 갑니다. 저는 손수호 변호사고요. 세상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이 사건 역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재혼했어요. 재혼한 부부인데 이 재혼한 남편이 이 3대에게 성범죄를 범합니다. 좀 믿기 힘든 일인데요. 이 사건은 재판 과정까지 다 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거든요. 그 재판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2014년 사건인데 사실은 2008년부터 범죄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들 부부는요 재혼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에게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얻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됐고요. 또 이 아내에게는 엄마, 그러니까 친정엄마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 이 세 명한테 다 범행을 했거든요. 놀랍게도 첫 번째 범행, 슬프게도 의붓 딸에 대한 성범죄였습니다. 2008년 여름에요. 대구 동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당시 7살이던 의붓 딸이 잠자려고 누워있는 걸 보고, 판결문을 그대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입술에 입맞춤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게 첫 번째 강제추행이죠. 두 번째, 2009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역시 집 안방에서 이제 한 살 더 먹었습니다. 8살. 당시 8살인 이웃딸이 역시 잠자려고 누워있는 걸 보고 입술에 입맞춤하면서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두 번째 강제추행이 나왔고요. 또 세 번째, 약 2년이 흐른 뒤입니다. 2011년 7월 역시 대구 동구에 자기 집에서 이제 이사했어요. 아파트예요. 이제 한 아파트 집에서 당시 이제 10살이 된 의붓딸 역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걸 보고는 입술에 입맞춤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자, 이게 세 건의 의붓딸에 대한 당시 피해 범행 당시에 7살, 8살, 10살이에요. 굉장히 어린 의붓딸에 대한 강제추행. 자, 이거는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입니다. 대단히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건이죠. 자, 두 번째. 자, 놀랍게도 장모입니다. 장모예요. 자, 2010년인데요. 2010년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 범행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역시 대구 동구에 있는 집, 자기 집 거실에서, 안방 아니고 이번엔 거실입니다. 장모인 피해자, 당시 64세인데요.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에 양손으로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자, 이게 장모에 대한 첫 번째 강제추행이고요. 그리고 2013년이 돼요. 2013년 설날 무렵에 이 딸이 이제 만 12세가 됐습니다. 6학년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성교육도 받고 뭔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상한 거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상담도 받고 결국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아빠가 없었으니까 어릴 때 이혼하고 아빠처럼 지내던, 잘 돌봐주던 외삼촌에게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걸 당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시간 순서대로 지금 재구성해서 말씀드립니다. 판결문 내용을. 그리고 그 다음에 2013년 설날이 지나 봄이 됐어요. 봄이 됐는데 역시 그 집, 이상한 그 아파트 거실에서 당시 이제 67세가 됐습니다. 이 장모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두 번째 강제추행인데 이거 역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입니다. 이 역시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이죠. 자, 그리고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2014년 10월이 됐는데요. 집에서 작은 방에서 이 아내가, 당시 41살인데 아내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던 이 아내의 입술에 뽀뽀를 하다가 이 아내가 싫다고 손으로 밀어내서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보복 폭행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정도가 심합니다. 발로 가슴을 한번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한번 때리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 아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데려간 다음에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얼굴, 옆구리,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찼다. 전치 2주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힌 건데요. 그 후에 결국은 이들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아내가 이 남편을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때까지 나온 거는 이 남편이 의붓딸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거 밖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아내가 그것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 외할머니도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죠. 이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까지 한 거죠.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고소까지 했는데 그 고소 내용 보세요. 의붓딸은 강제추행 당했고 아내는 상해, 네, 아내는 이렇게 그 상해의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또 엄마, 그러니까 장모 역시 또 강제추행을 당한. 자, 이거 뭐 좀 믿기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뭐 충격적인 상황, 믿기 어려운 범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 재판을 거쳤는데 재판에서 이 남편, 나 그런 적 없다, 이거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적 없으니까 당연히 무죄다, 세 가지 범죄를 다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아내를 때린 거는 인정을 해요.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상해죄 인정을 했는데 그 외에 의붓딸과 장모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 말 못 믿습니다. 자, 왜냐면요, 저 아내하고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이거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 많이 받으려고, 이혼 판결을 받고 재산분할 많이 받으려고 지금 저 짜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제 재산분할 많이 받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친정 가족들, 뭐 장모,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는 외삼촌, 이게 짜고 가짜로 거짓말로 고소한 상태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아이 나이도 어린데 그러면 거기에 가담했다는 거냐,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 사건 벌어질 때까지는 의붓아버지인 거 몰랐대요. 뭐 7살, 8살, 10살 그때니까 그냥 친아버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후에는 아빠가 아니구나, 의붓아버지구나, 계부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면서 알려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 시켰다, 장모 역시 허위진술한 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근거가 이래요. 만약에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다면, 아이도 뭐 2007년, 2008년, 9년, 11년인데 충분히 그때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럼 왜 안 했겠느냐라는 거고요. 또 장모 역시 이 사건 벌어지고 이게 소송으로 오기, 이혼 소송 들어가기 한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때 가만히 있었다는 걸 믿을 수 있냐? 정말 당했으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붓딸이 이제 의붓아버지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 진술을 하는데요.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기를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검지 1000마디 정도까지 집어넣었다. 자, 이거 명백한 거짓말이다,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모에 대해서도 두 건의 범행 중에 첫 번째 2010년에 있었던 이제 옷 위로 가손을 만진 그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장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위가 평소보다 이른 오후 5시, 6시경에 퇴근해가지고 나에게 그런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찾아봤습니다. 직장에서 몇 시에 퇴근했는지 찾아봤더니 퇴근 전인 거예요. 그 시간이 퇴근 전인 겁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다 거짓말이다, 다 꾸며낸 얘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제 채널에서 특히 손채강 코너에서 여러 성범죄 사건들을 말씀드리는데 녹화 영상이나 뭐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목격자도 없고. 그러면 직접 증거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범행을 당했다는 이제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 의 진술이 대단히 중요한 증거고요. 사실은 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믿을 수 있는 진술이냐 여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사실 유무죄가 갈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피고인인 사위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진술을 뭐 외삼촌이라든지 뭐 다 전에 들었다는 걸 말하는 전문 진술이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결국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억울하다. 나 그렇게 강제추행한 적 없다. 상해는 인정하는데 성범죄는 말도 안 된다. 꾸며낸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1심 결론 다 유죄입니다.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유죄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 법원 어떻게 인정했는가? 이 아이의 진술뿐만 아니라 장모의 진술도 신빙성 있다. 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피고인이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을, 아까 말씀드린 그 5건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피해자들이 경찰 그리고 법정에서 물론 뭐 어린아이는 법정 진술은 안 했습니다만 경찰에서 두 번 진술했습니다. 이 피고인의 범행 장소, 시간, 어떻게 했는지, 그 전후에 피고인 어떤 말을 했는지, 행동을 했는지,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반응했는지 이거를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쉽게 지어내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독특한 세부 묘사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일관성, 구체성 인정. 그렇다면 그 말 믿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특히 왜 이렇게 늦게 말했냐? 이게 이상하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즉, 이 딸, 사실 의붓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 신체 접촉 행위가, 아빠의 신체 접촉 행위가 아버지로서의 어떤 친밀감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점점 더 정도가 심해지더라. 이상하고 불쾌했다. 그래서 6학년 때 성교육 받으면서 야, 이게 명백히 잘못된 거구나 라고 처음 알게 됐고 2013년 설날에 어릴 때부터 친자식처럼 돌봐준 외삼촌에게 처음으로 알린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뭐 설명이 되는 그런 신고 경위입니다. 당시 아이의 나이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장모. 60대인데 재혼한 딸이 또다시 결혼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차마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둔 채 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심한 폭행당했고 게다가 외손자마저 끔찍한 성추행당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딸이 이혼을 결심하니까 그때서는 나도 그러면 이거를 말해야겠다. 더 이상 내가 참을 이유가 없구나. 라면서 자기 아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거죠. 즉 가족들에게 이거 사실을 피해 사실을 알리고 또 신고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합리적이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뭐 특별히 그 외에 특별히 허위로 신고할 무고할 사정이 없다고 봤어요. 물론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혼 소송 때문에 이렇게 할 동기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니다. 그렇진 않다. 특별히 허위 진술할 사정이나 동기는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게 친족간이잖아요. 가정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곧바로 고소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일반인의 정서상 매우 이례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납득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고 사건도 있지만. 네. 그리고 피고인은 또 이렇게 주장해요. 아니 저 아이 적어간 메모 보고 진술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적어준 걸 수도 있고 또는 뭐 불러준 거 적어서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고 진술한 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그렇지 않다. 외삼촌이 권유를 해가지고 메모를 해서 간 건 맞는데 그 메모 옛날 기억, 어릴 때 기억이니까 자기가 되살려가지고 메모 까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한 거다. 결국 경찰에서 한 진술이 실제 기억의 어떤 그 변형이나 왜곡이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또 의문이 남죠. 아까 퇴근 시간. 5시, 6시경에 퇴근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날 퇴근 안 했네?
그 시간에 퇴근 안 했네. 이게 이상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60대인 장모가 2010년, 그러니까 한 5년 전이에요. 2010년 4월경에 강제추행에 대해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추행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 시간을 이게 대략적으로 짐작해서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그 탄핵 증거, 그 시간에 이거 못 오잖아 라는 걸 봐도 반드시 그 시간에 범행을 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니다. 게다가 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그날이요. 이게 경찰에서 자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2010년 4, 5월 그때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요. 집안일 하고 있던 장모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본인이 말을 했어요. 이걸 번복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아내가 우울증, 불안 증세로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 받게 된 계기가 뭐냐? 그 시기가 자기 딸 그리고 엄마가 남편한테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이거를 알고 나서 어떻게 제정신으로 버팁니까? 우울증, 불안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거 역시 간접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 인정을 했고요. 다 인정을 했고 형량이 중요하겠죠? 1심 형량 징역 5년. 네,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까지 나왔습니다. 자, 징역 5년인데 이유를 한번 좀 알아볼게요. 왜 징역 5년을 선고했나? 자신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던 의붓 딸 그리고 장모인 피해자 2번 수회에 걸쳐 추행했고요. 또 재혼한 처를 마구 폭행해서 상해를 가했다. 사실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하고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3명 다. 그런데 이런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요.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네. 가족 구성원 전부가 큰 고통받았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극구 부인하면서 용서를 구하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죠. 억울하다고 하니까요. 네. 안 했다. 억울하다. 무고다. 이런 거니까요. 게다가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위자료 이거 더 받아내려고 이런 무고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과가 없어요. 초범입니다. 전과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엄한 처벌을 하기 좀 어려운 게 재혼 후에 또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건조한 법적인 부분인데 장모에 대한 강제추행은 옷 위로 맞은 것에 그쳤다. 거고요. 또 이혼 소송 중이고 별거 중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기타 등등 사정을 종합해서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자 항소했어요. 누가? 양쪽 다. 검사는 너무 형이 가볍다. 이게 무슨 5년이냐. 이렇게 의붓 딸과 장모를 다 이렇게 추행했는데 5년도 가볍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이 피고인 뭐라고 했느냐. 저 안 만졌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항소한 건 아닙니다. 인정했습니다. 이제 5년형 받으니까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까지는 좀 다퉈보다가 이제 증거가 다 나오고 법원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검사가 항소했는데 그거 인정되면 더 형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무서운 거죠. 결국은 다 실토합니다. 자백했습니다. 자백하고 안 했다는 주장을 안 했어요. 아예 항소 이유 없고요. 형량 너무 무겁다 라고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잖아요. 다 자백했으니까 큰 변화가 생깁니다. 풀려납니다. 징역 3년인데 5년이 징역 3년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집행유예 5년입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에요. 3년에 5년.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풀어줍니다. 자, 그 이유가 중요하죠. 다 이제
뭐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했으니까 형량만 중요해요. 초범이고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요. 그리고 또 사실 강제추행은 추행인데 그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 아내를 때린 그 상해는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이제 항소심 와가지고는 다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인데요. 이혼 소송 합의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위자료, 재산분할 합해서 2억 7천 주기로 충분히 준 것으로 보여요. 전체 재산을 봐야겠습니다만 왜냐면 그렇게 받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선처해 주세요 라고 주장을 했어요.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냈어요. 이 사건 피해자들 3명 다 처벌 원치 않는다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개월 동안 갇혀 있었다. 구치소에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1심은 너무 무겁다. 부당하다. 양형부당이 이유있기 때문에 파기하고 두루두루 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정을 다 살펴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하고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판결은 확정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했냐 안 했냐, 무고냐 아니냐 등등등. 그런데 남편이 피고인이 졌고요. 2심에서는 자백을 하고 그 작전을 바꾼 거죠. 완전히 바꾼 겁니다. 안 되겠다, 인정하자. 실제로 했을 거예요. 네, 인정을 하고 대신 이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충분히 해주는 걸로 합의를 본 거죠. 아마도 변호사가 대단히 열심히 아주 바쁘게 움직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인이 구치소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연락도 안 되고 뭐 조치도 못하고 협상도 못하고 하니까 아마도 변호사가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줄 거 주고 충분히 주고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이끌어내고 결국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소송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고,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이 재혼한 남편은요, 와, 이게 참 7살 때부터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겁니다. 그리고 60대 장모를 또 강제추행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때리고 마구잡이로 때리고, 그리고 1심에 구속돼서 재판받으면서도 안 했다고 우기고. 세상에 참 여러 가지 폐륜적인 범행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짧게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구속기간은 1심에서 2개월 그리고 2번 연장되기 때문에 합해서 둘 해서 6개월까지 잡아둘 수 있고, 2심 때도 역시 6개월 최장, 3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구속된 상태로 이제 징역 5년 받은 게 1심 2015년 5월 22일인데요. 2심 집행유예를 풀려난 게 2015년 9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넘어서 넉 달도 채 안 된 상태로 2심 끝났거든요. 자백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자백을 하고 또 이혼 관련해서도 다 마무리가 되니까 2심 재판 상당히 좀 빨리 종결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참 피해자들이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이렇게 2억 7천만 원을 받고 뭐 다 받는 뭐 손해배상도 아니에요. 재산분할 포함된 거니까. 게다가 그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위자료잖아요. 어쨌든 그걸 받고 용서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물론 그 사이에 새로 태어난 아이가 또 한 명 있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강하게 하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상을 해보세요. 의붓딸, 나, 엄마, 3대가 이렇게 한 명한테 농락당하고 유린당하는 사건 흔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 7년 동안 이거를 감추고 있었어요. 들키지 않고. 6년 7년 동안 감추고 있다가 이 사건 드러났거든요. 이들 친정 식구들 전체가 받았을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참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들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태어나면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 판결을 볼 거 아니에요. 참 너무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초범이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검사를 해봤더니 성범죄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상당히 무겁게 합니다. 네, 오늘은 2014년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 알아봤습니다.